격주 금요일마다 정말 좋은 영화들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이 가까이 왔는데요. 네. 이미 겨울 같기도 하고. 네. 선생님은 어떻게 여름하고 겨울 중에서 어디를 더 좋아하세요? 왠지 선생님은 좀 겨울하고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생일이 며칠이라고요?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생일은 1월 1일입니다. 어머나. 한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나.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죠. 웬즈데이 차일드. 네, 저는 어머나. 수요일에 태어났습니다. 네. 네. 1월 1일 수요일 날. 네. 수요일에 아이들 그 네.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도 있잖아요. 저는 겨울입니다. 네. 와. 선생님 그러면은 겨울이 저는 당연히 좋으셨겠네요. 여름을 중후합니다. 어떻게 이제 해마다 여름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상해 그 가을도 없어요. 지금 단풍 들기도 전에 낙엽 지는 것 같은데. 네, 막 추워지기 시작하고 그랬죠. 어떻게 할 거야 오늘의 기후가. 오늘의 기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그럼 이 여름이나 겨울에 강아지들 키우시잖아요. 네. 겨울에도 산책하나요 강아지들이? 추울 때?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저의 강아지가 이제 약간 막연 쪽에 속하는 강아지들이에요. 네. 종이. 네. 얘네들의 그 에너지를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셋을 키우거든요. 네. 한꺼번에 데리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 힘들어서 해서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견은 반드시 나가야 되고요. 네. 성격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같이 이제 중형견들은 대부분 제가 이제 품 안에 데리고 있죠. 이거 저 추울 때 사람도 밖에 나가서 다니기 힘들 때 개들은 더 그렇겠죠 이게. 강아지들이 이불 속에 들어와서 자는 거 알아요? 날 겨울 추우면요. 되면 파고들어요. 네. 고양이 다 됐구나 다들 지금. 그래요. 이렇게 스산할 때 선생님은 어떤 영화 생각이 나세요? 그 강아지 영화 에이 영화요? 빌로우 같은 작품 저는 폴 워커가 나왔었는데 폴 워커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죠. 네. 패스트 퓨리어스에 나왔던 배우였고 참 운명 같아요. 그런 영화에 나와서 스피드 광이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너무 과속을 해서 이제 죽었죠. 근데 폴 워커가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였는데 이 에잇 빌로우는 8마리 강아지 에스키모. 네. 남극에서 이제 썰매견 많은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그게 로망이에요? 썰매견을 키우거나 썰매견이 끄는 썰매를 타는 것. 타보는 거. 근데 어쨌든 영화는 뭐냐면 이 폴 워커 주인공이 영화 속 주인공이 그 조난을 당해서 어쨌든 저 후반 기지로 저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차 8마리 그냥 놓고 왔어. 같은 자리에. 애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대로 있었나요? 기다려요. 아. 그래서 강아지들이 갖고 있는 그 충성심, 로열티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 개와 사람이 교감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권리까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권리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동물의 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끔 인권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 에잇 빌로우고 제가 가끔 그 강아지 8마리와 주인이 다시 만날 때 네.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끔 다시 찾아보곤 합니다. 그 장면 다시 네. 보시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네. 개들이 정말 이쁘고. 저 이 영화 안 봤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8마리 개를 좋아하긴 해요. 8마리 정도가 있으면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3마리 키우시면서도 절대 동시에 3마리 안 데리고 나가는데. 네, 성격이 다 다르고 애들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윈드 리버 같은 영화 좋죠. 제레미 레너 나오고 엘자베스 올슨 나오는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있는 인디언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와이오밍주가 배경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미국 지도 가끔 생각하시면 위에 몬태나가 있고 밑에가 와이오밍이고 그 밑에가 아이오와 그 밑에가 유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중부 가운데 있는 내가 왜 잘 외우지 이걸? 네. 하여튼 와이오밍이 오지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설원이 많고 거기서 벌어진 이야기에서 영화의 풍광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설원 속에서 벌어지는 살인극이에요. 그리고 엘자베스 올슨이 FBI고 네. 제레미 레너가 헌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어떤 헌터냐면 목장들이 있고 그런데 그
일반 그 가옥들이 있고 네. 늑대들이 출몰을 하니까 야생 동물이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봐요. 사람들도 그렇고 가축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경찰을 부르느냐? 경찰력이 잘 이걸 해결 못 하니까 네. 헌터를 부른 거죠. 그래서 헌터가 이제 그렇게 못되게 구는 늑대 잡아주고 이런 음. 역할을 한 게 제레미 레너 역인데 이 FBI 여자 수사관과 남자가 같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와이오밍 설원이 배경이면 네. 고립감이나 쓸쓸함도 엄청 클 것 같은데 이 배경에서. 그리고 제가 이 영화 때문에 알았는데요. 예. 그 굉장히 엄청난 추위, 그 영하 20도 이렇게 됐을 때 설원에서 만약에 그 이런 방한 장비 없이 뛰잖아요. 그러면 폐가 터진대요. 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네. 이 찬 공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겠죠. 그런 자연의 뭐 공포스러움, 위대함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들이 다 다르구나. 저기서 살아갈 때는 헌터가 정말 최고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영화고 엘리자베스 올센이 굉장히 매력적인 여배우고요. 저는 이 영화 윈드 리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오늘의 기후 영향일까요? 이렇게 동물과 자연에 네. 대한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제가 한국의 서울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평생을 60평생 이렇게 살았거든요. 와이오밍 같은 데서 그 설원 오지에서 만약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으면 네.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과 가치관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것들 좁혀나가는 것들이 사실 문명인데 그 문명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영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와이오밍 제가 안 가봤겠습니까? 근데 저도 못 가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요. 이제 그 그룹 중에 네. 스리동 나잇. 세 마리 개의 밤. 네. 네. 무슨 말인지 어떤 건지 아시죠? 그 뭐 개들끼리 끌어안을 만큼 추운 날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스리동 원래 에스키모들이 나잇이라고 적당히 추우면 한 마리만 데리고 자고요. 아하. 조금 추우면 두 마리. 정말 춥다. 그럼 세 마리를 데리고 잔대요. 네네. 왜냐하면 제 강아지가 세 마리시잖아요. 세 마리인데 한 마리가 꼭 이불 속에 기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불 속이 따뜻해요. 진짜 세 마리가 기어 들어오면 정말 따뜻하겠구나. 네, 그건 뭐 온열 장판 없어도 잘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하니까 스리동 나잇이라는 말은 정말 적절한 말인 거죠. 네, 에스키모 그러니까 인디언들 에스키모들이 만들어낸 말이 뭐 뒷짐 지고 일어서 뭐 주먹 지고 일어서 뭐 뒷목 잡고 맞아요. 넘어져 뭐 이런 거 뒷목 잡고 그런 거죠. 네. 네. 이게 오늘 지금 자연하고 동물에 대한 영화라고도 네. 할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해 주셨는데 또 극장가로 돌아와 보면 정말 그동안 예술 영화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보러 가면은 상영이 끝나기도 했고 어떤 건 운 좋게 보고 저는 그랬었는데 그 사이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었는데 어프렌티스라는 영화는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영화인데 네. 이거를 수입한 영화사는 미 대선이 있었으니까 지난 4일에 영화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겠죠. 저는 뭐라고 했냐면 잘 안 될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 영화가 현실하고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잘 안 돼요. 또 그런 게 있나요? 너무 근사치로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약간 떨어져야 돼요. 사실은 대선이 끝났으니까 이 대선 후폭풍이 있겠죠. 후유증이 있을 거고 앞으로 이런 거 좀 지나서 개봉됐으면 잘 됐을 가능성이 높은 영화죠. 근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약간 어려워요. 대중 관객들이 보기에. 왜냐하면 1950년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50년대 여러 가지 미국 현대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로젠버그 부부 사형 사건 뭐 등등. 그리고 메카시즘도 좀 알아야 되고 특히 로이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로이콘. 네. 20대 관객들이 로이콘을 추적하기가 어렵죠. 약간 가이드가 필요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지난번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 수입사 사장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나중에 VOD나 OTT나 또 케이블을 통해서 보시면 이거 사실 TV로 보셔도 돼요. 큰 화면 물론 좋죠. 근데 뭐 요새 집에서도 큰 화면을 보시니까 매우 뭐랄까요 그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역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추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보실 수 있는 작품.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고 저는 시간은 좀 늦었지만 네. 극장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윈도우를 통해서 미디어 윈도우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어프렌티스가 딱 보이면 저 올드보이 오동진 선생님이 예, 얘기했던 예, 거다. 그러고 저 인간이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어프렌티스는 트럼프가 진행했던 방송 제목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방송이 유명했습니까? 그 사람들 주눅들게 하고 어프렌티스가 이제 전습생 이런 뜻이니까. 네네 함부로 하고. 네. 이런 작품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 또 나가서 60년대 미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이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것 트럼프의 같아요. 뿌리는 메카시즘이에요. 메카시즘은 극우 반공주의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년대, 60년대가 늘상 소련 때문에 소련과 미국의 핵전쟁을 벌일 수 있다. 냉전 시대. 그렇죠. 그리고 오펜하이머도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만 그 핵무기 개발의 비밀을 넘겨줬느냐 말았느냐 가지고 적국에게. 그래갖고 얼마나 그 청문회하고 얼마나 예. 법정 싸움을 벌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끝까지 한 20년 간 거예요. 50년대부터 6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 극우 이데올로기가 나오고 소련의 첩자라는 이름으로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역사적 뿌리가 어떻게 청산되지 않고 네. 현재까지 이르렀는가라는 것을 트럼프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준 작품이 어프렌티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어떤 초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영화인데 한국의 젊은 관객들이 뭐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게. 관심 없다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또 인종 갈등까지 겹쳐지니까 그렇죠, 네. 현대사의 어떤 근데 이 영화를 찬찬히 보고 나면 지금의 미국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감독이더라도 네. 카말라 해리스 영화는 안 만들어요. 거기는 뭐랄까 이렇게 드라마는 있습니다만 대중적인 그 뭐랄까 이렇게 흡입력이 좀 적을 수 있는데요. 이 트럼프는 할 얘기가 많거든요. 뭐 제가 가치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다지 제가 좋아하는 인물도 아니고 악인에 속한 그쪽의 그룹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캐릭터이기 때문에 영화적으로는 매우 캐릭터라이징하기가 좋은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영화는 계속 나올 것이다. 그 트럼프에 대한 영화. 다만 미국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 어떻게 뭐랄까 이렇게 좁혀지느냐, 더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나오는 것이 뭐랄까 빈도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결정되겠죠. 네. 그냥 결국 무엇이 문제인지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문제적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가 더 많이 나올 거다. 영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감독이 사실 제가 약간 듣보잡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왜냐하면 저도 영화 많이 본 사람이라. 선생님한테 낯익은 이름이 아니면 저희는 그렇죠. 진짜 모를 텐데. 근데 잘 만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젊은 작가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영특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적 시각도 좋고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지식도 많고 그것을 이렇게 묶어내는 작업들을 잘해요. 그래서 역시 나이 먹으면 좀 그만하고. 아니 제 얘기가 하다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젊은이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그만큼 있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얘기다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동진 선생님과 영화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장르별 추천받고 싶은 영화 있으시면 문자를 보내주세요. 오동진 선생님이 그 장르에는 이 영화가 좋습니다 하고 또 추천해 주실 테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 주실 OTT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가 많은 8부작, 10부작 보기가 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울프스라는 영화 권해드리고요. 원래는 저 소니가 제작한 영화인데 소니가 투자 배급한 영화인데 극장 배급을 포기하고 애플에 팔았어요. 애플 TV에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넷플릭스도 안 보는데 애플 TV까지 보라는 얘기냐 이런 말씀하셔서
뭐라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아 근데 요새 파친코 때문에 애플 TV 많이들 가입하더라고요.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고 네. 많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OTT 가입이 아마도 극장 티켓 가격일걸요. 한 달 가입하는 게. 네, 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은 작품은 그래도 몇 편 볼 수 있으니까 네. 한 달에. 애플 TV에 좋은 작품도 꽤 많습니다. 넷플릭스에도 요새 굉장히 좋은 작품 많은데요. 넷플릭스에는 디플로매트라고 그 외교관 시즌 2가 나왔어요. 네. 폭발적인 작품입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울프스는 단회 영화예요. 한 편의 네, 영화. 한 편의 영화. 예. 약 2시간짜리. 예. 조지 클루니하고 브래드 피트가 나와요. 오. 둘 다 늙었습니다. 저 브래드 피트가 60세고요. 61세. 우리 나이로 61. 조지 클루니는 우리 나이로 64. 이런 거죠. 약간 형동생 관계인데 네.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가 계속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아, 3살 많은. 아니, 영화 속 캐릭터가 캐릭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너 꼰대 할아버지 막 계속 이렇게 놀려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막 그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주요한 어떤 추적의 어떤 그 매개체가 삐삐예요. 네. 페이저. 네. 예. 삐삐가 뭐가 들어왔어요.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둘 다 갑자기 돋보기를 꺼내. 저처럼 이렇게. 브래드 피트조차 그래요. 야, 이거 되게 웃기고 사실은 설정의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했고요. 네. 둘이서 이제 중년의 배우, 그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는 배우가 됐는데 여전히 그 둘의 케미가 굉장히 좋은.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마치 그 예전에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폴 디먼이 나왔던 내일을 위해 살아. 네, 예. 마지막 장면 그대로 베꼈어요. 그래서 이런 예전 할리우드 고전 영화의 그 레퍼런스가 많고 만약에 예전 영화를 많이 보신 약간 올드 팬들이라면 더 재밌게 볼 수 수 있겠네요. 있어요. 아하. 결국 이제 깽단과의 싸움에서 뭔가 뺏고 뺏기고 뭐 죽이고 살리고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네. 코미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치 거기서 그 폴카를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예전에 디어 헌터에서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남전 가기 전에 예. 청년들이 폴카 추는 장면 그것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하. 여러 영화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소품인 척 다양한 어떤 코드를 갖고 있는 작품이죠. 저는 두 남자 배우가 남자가 이제 늙어가면서도 멋있을 수 있다. 근데 브래드 피트가 멋있느냐, 조지 클루니가 멋있느냐, 어디에 한 표? 네. 저는 브래드 피트. 이러니까. 근데 나이 들면서 좋아진 건 조지 클루니인 것 같아요. 젊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렇죠. 훨씬 더. 느끼함이 좀 빠졌죠. 맞아요. 느끼함이 역시 멋있는 건 사실 브래드 피트가 멋있긴 해요. 네, 예. 많이 늙었어요, 진짜 이번 영화 보면. 근데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저는 특이한 것도 그 영화 속에서 봤는데 콜롬비아 갱단이나 중남미 갱단은 없어졌어요. 사라졌나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저쪽이에요. 동굴아파. 아하. 그쪽에서 온. 갱단을 주로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갱단의 어떤 주체가 바뀌었어요. 아하. 그래서 저쪽의 암흑계 사회도 트렌드가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엘모 레너드라는 저 하드보일드 작가가 있어요. 미국에. 네. 엘모 레너드가 쓴 작품들이 많이 이런 하드보일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엘모 레너드 소설 같은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양한 펄픽션,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이 울프스에서 원래는 울브즈잖아요. 울프의 저도 그 왜 저걸 저렇게 표기했지? 그랬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확대 해석하면 두 명의 늑대인데 두 명의 늑대의 각각의 주체를 강조하려고 울프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두 명의 얘네들 늑대들이야가 아니라 늑대인데 한 마리 한 마리 개성이 강하다 이거죠. 해석 좋은데? 이런 거죠. 네. 선생님 설명 듣다 보니까 그런 영화나 대중문화를 접하면서 자랐던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영화겠구나 싶어요. 저는 매우 흥미롭게 봤고 왜 소니가 이것을 배우를 포기했을까? 이게 원래는 굉장히 강한 하드보일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막 피가 낭자하고. 이걸 약간 코미디로 바꿨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건 대중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OTT로 넘긴. 네. 근데 오히려 그게 대중적으로는 더 파급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애플 TV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확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는 약간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애플 TV 가입이 늘어나면 애플 TV가 저한테 뭐 좀 해줘. 그렇죠. 오동진 선생님이 권유한 겁니다. 저희도 증언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5작 드라마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이러면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까지 보란 말이냐 이렇게 애플도 가입하고 넷플릭스는 기본이고 뭐 아마존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더 베어라는 작품인데요. 아주 에너지가 폭발적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프라는 레스토랑 안에서 벌어진 얘기고요. 네. 주인공들이 셰프예요. 근데 이 비프 그 레스토랑 고기를 다루는 거네요. 햄버거 만드는 가게예요. 네, 네. 근데 여기 주인공이 그 뉴욕의 아주 그 예컨대 맨하튼 같은 데서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 셰프였어요. 근데 이제 43번가인가 이제 이쪽이 약간 서민가죠. 이쪽에 와서 자기 형이 운영하던 네. 햄버거 가게를 물려받은 거예요. 자기 형은 자살했어요. 자기 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이 사람도 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네. 이 다 쓰러져가고 다 망가져가는 비프라는 햄버거 가게를 살리는 얘기인데 엄청 싸워요. 주방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 싸우고 각자 생각하는 요리의 방식과 인생의 방식과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전 처음에 볼 때 왜 저렇게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셰프들은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뭐 그게 뭐가 그렇게 그 맛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하나 지키겠다고 뭐 불의 온도를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런 가지고 싸우고 뭐 내 칼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가지고 싸우고 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제가 좋은 점 뭐냐면 에피소드 8개인데요. 네. 각 에피소드별로 길이가 한 26분? 선생님 지금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지셨어요. 네, 이게 맞아요. 1시간짜리 8개면 제가 힘들었는데 30분 안쪽으로 8개니까 후다닥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생각하면 한 2시간 240분 조금 한 넘는 거죠. 네. 한 3시간 반이나 4시간짜리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짜리 영화가 2편인 건데 그 사람들의 연기가 폭발적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는 거잖아요. 네. 그 주방 안에서 셰프들이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싸움인데 그 주도권을 잡을 때도 결국은 협상을 하고 기브앤테이크를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이게 그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거나 시를 운영하는 거나 네. 국가를 운영하는 거랑 다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약도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작품들은 사실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뭐 사회나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배울 게 많다. 디즈니 플러스의 베어. 더 더 베어. 8부작입니다. 근데 26분씩 하나 끊었다고 하니까 요즘 유튜브에서 우리가 긴 거 못 보는 거를 생각하면은 베어를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시즌 3까지 나왔는데요. 시즌 2쯤에서 보실 때 이게 만약에 길잖아요. 네.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아. 너무 막 긴장과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약간 잘게 썬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예전에 그 KBS 신봉승 작가라고 기억하세요? 아니 잘 모릅니다. 네. 그분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우리 고 신봉승 작가께서 KBS 대하 자극, MBC 대하 자극 이런 거 만들었는데 몇 부작인지 아세요? 몇 부작일까요? 124부작, 108부작이래요. 조선왕조실록. 한 번도 50분씩 했을 거 아니에요? 조선왕조실록이니까 500년 나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120 몇 부작이 나오겠죠. 근데 하나가 다 50분짜리 1시간짜리예요. 그거 지금 몰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약간씩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배우는 그 소비자들, 그러니까 저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가깝게 다가서려고 또 한 번 재주를 부린 것이다. 곰이 재주를 넣은 거죠. 네. 재밌는 부분을 압축해서 짧게 보여주면서 시리즈가 이어가는 거겠네요. 네.
권해드립니다. 예, 배워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오시면 항상 예술 영화 중에서 추천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또 꼭 보라고 권하고 싶으신 작품이 있다면요. 룸 넥스트 도어가 참 아. 좋은 영화고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스페인의 악동 감독인데 네, 네. 지난번에 작품이 페인 앤 글로리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나이가 들었구나. 늙었구나. 그 얘기하실 줄 그리고 또 하나 늙었는데 잘 늙었구나. 그 뭐랄까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네. 그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이런 작품 보면 진짜 신경쇠약 직전에 걸리는 영화거든요. 굉장히 막 날카롭고 뾰족한 그런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특히 여성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감독이었는데 페인 앤 글로리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영화 인생에 대해서 거꾸로 반추하면서 네. 그것이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름 영광스러운 길이었고 고통스러웠지만 영광스럽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그 많은 작품 중에서 제가 생각한 거의 최고봉의 작품으로 페인 앤 글로리를 꼽는데 고통과 영광. 네. 여기서 이제 더 갔어요. 이 룸 넥스트 도어요. 이건 이제 안락사 얘기니까 안락사는 편 안 되죠. 존엄사 이런 얘기니까 네. 두 여자친구가 있고 어쨌든 한 명이 암에 걸렸고 뭐 이런 거죠. 그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이제 서서히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되 죽음이 비참하거나 아주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시안적이 되거나 동양적이 되거나 이런 거죠. 못해 처먹은 감독이었는데 악동이었는데. 네, 근데 저는 깐느 가서 이렇게 직접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그 건널목에 서 있는데 네. 뒤에서 자꾸 이렇게 떠든 사람이 있어서 누가 이렇게 시끄러워하고 봤더니 페드로 알모도바르였죠. 그래서 그때 다 사인 받았어요. 어쨌든 선생님 도도하게 누가 시끄러워 이러고 가셨나 보죠. 알모도바르네 뭐 이러면서 그랬었죠. 어쨌든 좋은 작품이고 줄리엔 무어하고 그 누구죠? 틸다 스윈튼이요? 틸다 스윈튼. 그러니까 배우 아까 그 울프스의 조지 클루니하고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그 배우 때문에 보는 것처럼 틸다 스윈튼하고 줄리엔 무어가 나오면 뭐 우리로 치면 김혜자 선생님하고 남은희 선생님 나오는 거 같아요. 김태리와 정은채든지. 요새 그 정연이 이 둘도 연기 진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둘 다 사실은 약간 그 정상은 아닌 친구들이잖아요. 원래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예. 노말하지 않아요 결코. 끼가 넘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게 있어야 그런 연기를 하죠. 재능이 정연이 같은 있는 연기가 거니까. 나온 거고 예. 정원 씨가 사실은 연기 굉장히 잘하는 배우고 김태리는 연기를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좀 뭐랄까 이렇게 정신세계가 남다른 친구니까. 네. 선생님이 요새 여배우 열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김태리 쓰려고요. 다음에요. 네. 근데 줄리안 무어와 틸다 틸다 스윈튼 하면 이건 안 볼 수가 없고 제가 틸다 스윈튼이 부산 영화제 왔을 때 제가 행사 진행 한번 했었는데 그 또 직접 보셨잖아요. 이게 무대에서 걸어 올라오는데 후광이 있어 이 여자. 일단 여자 부처가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치 그 북구의 여신 같아요. 그 외모가 진짜 키가 크고 맞아요. 하얀 옷이나 그 특히 정장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 밑에 바지에다가 이렇게 양복 같은 더블 자켓 같은 거 입는데 수트를 딱 입는데 몸은 가늘죠. 키는 크죠. 머리는 또 은빛이죠. 그러니까 얼굴은 하얗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틸다 스윈튼이 또 연기를 무지하게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룸 넥스트 도어는 삼총사입니다. 페드로 알모도바르. 뒤로 갈수록 말년으로 갈수록 걸작을 계속 만들고 있고 여전히 걸작의 ING를 지키고 있는 감독의 작품이라는 것. 네네. 그리고 인생을 반추하고 있는 영화라는 것. 틸다 스윈튼과 줄리엔 무어가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뭐 영화가 뭐 작품성과 완성도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내가 좋아하고 흠모하는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펼치는 거 보는 것만으로 영화는 자기 가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또 같이 나이 들어가는 감독과 그렇죠. 배우를 보는 것도. 그렇죠. 김수미 선생님 너무 일찍 가셔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래된 영화 팬들은 반려하는 거예요 서로. 배우와 팬들이. 그래서
그 오래된 영화 배우들이 좀 편해지면 팬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랑 오랫동안 반려해 왔으니까 예전에는 뭐 약간 꺼리기도 하고 약간 도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렇지 않고 오래된 팬들도 너무 경계하거나 너무 뭐 경원시하거나 추앙하지 않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반려하는 어떤 관계는 매우 뭐랄까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관계임과 동시에 매우 따뜻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굴 좋아하지? 선생님은 틸다 스윈튼. 아니, 줄리엔 조지 모 클루니. 저는 줄리엔 모가 그 어깨에조차 주근깨가 있어요. 네. 아 그렇게 자세히 기억을 하시는군요. 주근깨 많은 여배우예요. 물론 나이도 있고. 네. 저는 줄리엔 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배우는 잉그리드 버그만, 에나벨라 시오라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또 잘난 척한다 이러겠죠. 왜요? 에나벨라 시오라는 이제 이탈리아계로서 네. 눈이 크고 뭐 이런 배우 한 명 있었고요. 수잔 서랜든, 수잔 서랜든. 네. 미셸 파이퍼 다 저의 여인이었죠. 아 왠지 다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데. 예. 저는 약간 그 이미지상으로 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성에게 무릎 꿇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죠. 그 문제는 그거야. 그런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네, 주변에 지적인 여성분들이 보이면 오동진 선생님께 많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또 나가서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자, 오동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요즘 청취자분들이 선생님을 엉클 오, 동진이 삼촌 그러는데 우리 동진이 삼촌 다음번에도 좋은 영화 많이 추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생일 1월 1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